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8일 조성주의후 진행합니다. 어제 대선 후보 TV 3차 토론이 있었죠. 어떻게들 보셨습니까? 각 후보들이 어떤 정책을 갖고 있고 어떤 공약을 제시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치열한 그런 토론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어제는 사실 인신공격 뭐 이런 것들이 많았고요. 물론 이제 도덕성의 검증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것은 이 공적인 부분들 안에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에, 대통령이 될 경우에 우리 사회를 어떻게 살기 좋은 사회로, 또 우리 나라를 어떻게 잘 사는 나라로, 좀 더 부강한 나라로 만들 수 있을지, 또 여러 가지 우리 사회 문제점이 많잖아요. 불평등의 문제라든가, 또 안보 문제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지금 경제 상황이 많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한 해법, 이런 것들 누가 제일 그래도 그럴듯하게 제시하고 또 그것들이 어느 정도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건설적인 토론이 이루어지면 좋았는데 안타깝게도 어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토론을 보고 나서 더 지금 대선 후보의 정말 생각이 무엇인지, 철학이 무엇인지, 정책과 공약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가 더 궁금해지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인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의 정책과 공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는 최근에 나온 이재명 후보의 저서 결국 국민이 합니다입니다. 제가 이 책을 주말에 좀 읽어봤는데요. 현재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는 그런 유력 후보의 생각과 언행 이런 것들을 잘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4월 중순에 발간된 이 책은 현재 주요 서점 베스트셀러로 올라가 있어서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도 보신 분들이 적지 않을 겁니다. 먼저 이 책에 대한 총평을 말하자면 이 후보의 생각과 주요 공약을 파악하는데 매우 유용한 책이다. 다만 이미 발표됐거나 알려진 이 후보의 발언들, 이를테면 기자회견이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또 민주당 최고회의 발언, 대국민 메시지, 지난 대선과 총선 당시 연설 내용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어서 신선감은 조금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부제가 이재명의 인생과 정치 철학인데 인생 이야기가 전체의 한 6분의 1 정도, 전체 분량이 한 300페이지 조금 넘는데요. 인생 이야기가 한 50쪽 정도.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 부분이. 그런 좀 아쉬움은 들었습니다. 이 한 권의 책으로 이 후보에 대해서 이 후보의 다양한 면모, 이 후보의 삶, 이 후보의 철학, 이 후보의 생각,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알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그 부분은 조금 아쉽다. 이 책은 5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 제목이 목숨을 내놓다, 12.3 내란의 밤. 비상계엄 당일 상황과 이 후보의 행적을 기술하고 있고요. 2장 제목은 내란 진압, 국민은 위대했다. 비상계엄 해제와 윤석열 탄핵, 그리고 헌법재판소 파면까지의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3장이 이제 이 후보의 그 삶에 대한 얘기인데요. 3장 제목이 나의 정치 인생, 정치 철학. 이 후보 하면 많이들 얘기하는 게 이제 손영공 시절 아닙니까? 이 후보의 그 어린 시절, 유년기를 압축하는 그런 키워드인데, 손영공 시절 얘기가 짧게 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대학생 시절 얘기도 좀 나옵니다. 그 다음에 4장의 제목은 회복과 성장, 다시 대한민국.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 후보의 정책과 공약이 아주 잘 드러나 있습니다. 5장 제목은 책 제목과 같은 결국 국민이 합니다. 20대 대선과 22대 총선 당시 유세와 연설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책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좀 인상 깊었던 내용 위주로 살펴보겠는데요. 자, 바로 이 책입니다. 결국 국민이 합니다. 자, 1장 내용 중에 비상계엄을 얘기하면서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를 언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29페이지에 나오는데요.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한강 작가와 그다음에
그 소년이 온다의 어린 주인공 동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동호의 실존 인물이 문재학 열사거든요. 당시 5.18 당시 중학생이었는데, 이 문재학 열사의 어머니 김길자 여사를 만난 그런 일화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한강 작가는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곧이어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를 결의한 후에 열린 노벨문학상 수상 기념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다. 현재가 과거를 도울 수 있는가? 산자가 죽은 자를 구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뒤집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자를 도울 수 있는가라고. 소년이 온다를 쓴 한강 작가의 말이 소름 끼치도록 와닿았다. 5.18 광주의 계엄이라는 과거가 12.3 비상계엄이라는 현재를 도운 것이다. 죽은 자가 산자를 살린 것이다. 내가 광주에 내려가면 꼭 찾아뵙는 분이 있다. 재학의 어머니 김길자 여사다. 문재학은 소년이 온다의 주인공 동호의 실존 인물이다. 광주 항쟁 마지막 날인 1980년 5월 27일 도청에서 최후의 항전을 벌이다 사망했다. 당시 나이가 15이었다. 내가 찾아뵐 때마다 재학의 어머니는 자기 자식 같다며 나를 반겨주신다. 그래서 나도 어머니라고 부른다. 나이 어린 자식을 잃는다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인가. 문재학은 나와 1살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 그래서 더 감정이입이 되는 것 같다. 이재명 후보가 1964년생이잖아요. 1살 차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당시 그 5.18 당시 희생당한 이 문재학 열사가 1965년생이 아닌가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비상계엄 당일날 행적인데요. 제가 이게 간단하게 제목을 담장과 숲이라고 붙여봤는데 지난해 12월 3일이죠. 그때 이재명 후보가 밤을 넘어서 이제 국회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바로 국회 본회의장, 국회의사당 본관에 있는 본회의장으로 가질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체포 위험성 때문에 숲속으로 약 2차례 정도 은신을 하는데요. 처음에는 의원회관 도로 쪽으로 나 있는 그 숲, 거기에 이제 숨어 있다가 한준호 의원의 안내를 받아서 이제 한준호 의원, 의원회관에 한준호 의원실로 가 있다가 다시 또 거기서 위험하다고 판단을 해서 나와가지고 국회 도서관 쪽에 또 숲으로 거기 가서 또 숨습니다. 이제 시계탑이 있는 데인데요. 거기서 이제 본회의장에 151명의 의원이 들어왔다 이런 보고를 받게 됩니다. 자, 전체 정원이 300명이니까 과반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의결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보고를 받고 의원회관 지하 주차장으로 이동을 하고요. 거기서 이제 지하 통로를 통해서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때가 이제 자정무렵인데 민주당 의원이 약 165명 그때 모여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요 이제 지하 통로로 이제 이동을 했다는데 사실 이때가 조금 아슬아슬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707 부대원들 있잖아요. 특전사 707 부대원들이 그 지하로 잠입해가지고 무슨 단전을 한다는 등 하면서 왔다 갔다 했는데 이 친구들도 그때 그 지하 통로를 이용을 했단 말이죠. 근데 어쨌든 이 후보하고 조우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볼게요. 국회 담은 넘었지만 본회의장으로 무사히 진입하는 것이 관건이었다. 담을 넘자마자 의원회관에서 도로 쪽을 향해 형성된 숲속으로 재빨리 몸을 숨겼다. 군인과 경찰 눈에 띄면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간다는 생각뿐이었다. 비상지휘부의 순서를 정해놓고 나서 의원회관 밖으로 나왔다. 의원회관도 안전하지 않다는 판단이었다. 그러니까 거기 숨었다가 이제 의원회관으로 다시 갔었는데 다시 또 나오는 거예요. 한준호 의원의 차를 타고 국회 도서관 쪽으로 이동했다. 차에서 내려 다시 숲으로 갔다. 이번엔 국회 도서관에서 순복음교회 방향 쪽으로 형성된 숲이었다. 그곳에서 국회의사당 안에 들어가 있는 민주당 의원들의 숫자를 원내대표단으로부터 실시간으로 보고받으면서 국회 정문 밖에서 들려오는 시민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우선 국회 도서관 옆에 있는 숲과 시계탑의 일행들과 몸을 숨기고 동태를 파악했다. 자, 그리고 이제 민주당 의원이 151명을 넘겼다는 보고를 받고 나서 이후의 상황입니다. 앞 상황을 살피는 팀과 뒤편을 막하는 경호팀을 대동하고 세 갈래로 뛰면서 지하 통로로 진입했다. 조금만 더 발걸음을 재촉하던 그 시간, 그 길은 정말 길고 어둡고 숨이 가빴다.
그렇게 천신만고 끝에 본회의장이 들어갔다. 이날 국회에 집결한 민주당 의원은 165명, 비상계엄 선포 1시간 30분 만이었다. 대회에 나가 있는 의원들을 빼고는 한 명도 예외 없이 전부 국회로 달려왔다. 이제 의결만이 남았다. 그래서 한 가지 좀 특이한 점이 있는데, 바로 이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 대목이 있습니다. 좀 의아하지 않아요? 아니, 이재명 후보를 한동훈이 엄청 공격을 해댔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책에서 계엄 당일 한동훈, 당시는 이제 대표죠. 한동훈 대표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호적으로 그리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 내용 잠깐 볼게요. 주권자 국민들의 탄핵 명령은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을 동요시켰다. 이 과정에서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의 역할도 있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신속하게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 그 후 며칠간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 탄핵에도 찬성했다. 여권 내에서는 입장이 난처할 수도 있었는데 비상계엄 반대와 탄핵 찬성이라는 어려운 결단을 했으니 역사에 남을 만한 헌신을 한 셈입니다. 이재명 후보 쪽 보면 이념이나 진영 이런 것보다 국익, 정말 나라에 도움되는 그런 인사라면 다 같이 일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실용주의 정신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 것과 바로 이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호평을 한 것,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 맥락이 닿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미있는 것은 한동훈 대표도 자신의 책에서 이재명 대표를 언급한 내용이 있어요. 그 비상계엄 당일날 이 대표의 행적에 대해서. 이제 책이 먼저 나왔죠. 한 대표 책이. 국민이 먼저입니다라는 책인데, 여기에 보면 이제 그 이재명 당시 대표가 체포 위협 때문에 국회 숲에 숨어 있다가 사정이 넘어서 본회의장에 나타났다고 그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달리 거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는 안 하고 객관적인 사실을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재명 후보는 지금 자신의 책에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그날 그 비상계엄 당일의 행적에 대해서 역사에 나올 만한 헌신을 했다. 이렇게 상당히 이건 아주 우호적인 표현 아닙니까? 김문수 후보에 대한 내용도 있는데요. 윤석열의 거의 아바타 아니냐, 이런 식의 생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내용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이 장의 제목은, 소제목이 악을 악으로 덮는 자의 최후인데요. 총선 이후 윤석열 정부가 하는 일들을 보니까 막다른 골목을 향해서 질주하는 모습이었다. 대표적인 징후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 때 나타났다. 이건 이전 청문회 때와는 전혀 달랐다. 장관 후보자 스스로 이념의 투사처럼 거친 극우 성향을 작심한 듯 드러냈다. 군주론의 저자인 니콜로 마키아벨리는 대중의 인기를 잃은 독재자들이 가는 길은 정해져 있다고 했다. 그 독재자들은 강력한 병사들을 데리고 요새로 가서 집거한다. 그리고 요새의 성문을 지키는 자는 절대 스스로 열고 나가지 않을 만한, 대신해봐야 상대편에서 환영받지 못할 사람으로 세운다.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김문수 장관 같은 사람이 그런 측면에서 아주 유용했을 것이다. 매우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도 여실히 드러났지만은 이 김문수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관계를 단절하겠다,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어제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면 윤석열 사면할 거냐, 이런 질문까지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그러니까 그 극우 지지 세력을 여전히 의식하고 있기도 하고, 자신을 장관에 임명해준 그런 윤석열에 대한 의리랄까요? 또 거기에다가 본인이 성향이 결국은 비슷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김문수 후보의 답변을 보면서 특히 윤석열과의 관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명쾌하게 얘기를 안 하는 걸 보고서 정말 안 되겠구나. 내란 때문에 조기 대선이 지금 치러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명확하게 선을 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같은 당에 한동훈 전 후보조차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명쾌하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내란 세력과는 이제 손절을 해야 된다. 그래야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다. 그런데 김문수 후보는 그 고정표 좀 더 굳건하게 확고하게 얻겠다고 여전히 그쪽에 기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